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모시고 네 가지 파트를 나눠서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바뀌는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중간에는 이제 고교 입시에 관한 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화면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오늘 설명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이 나왔는데요. 저를 좀 소개하는 좀 화면인데, 저는 현재 여기 EBS에서 자기주도 학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이를테면 학부모님 대상으로 또는 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설명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장님들 모셔놓고 하는 세미나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입시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좀 숨겨져 있는데요. 요 분이 바로 또 요 분이 저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화면을 잘 보면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죠? 마치 연예인처럼. 근데 이거는 이제 저를 찍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드릴 텐데, 그 자료들을 좀 잘 보시고 필요하신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핑프족이라고 해서 핑거프린스에서 손가락 귀족이란 뜻이에요. 요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접 해보지 않고 어떻게 쉽게 뭔가 정보를 얻어내려고 해요. 선생님한테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본인이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풀어보면 좋을 텐데 그냥 궁금하니까 답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체험을 좀 많이 하고 그러한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정보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쉽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공부들은 결국은 빨리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풀어보기도 하고,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몸소에 이렇게 체험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성향이 이런 핑프족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부모님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학년별로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학생 숫자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선을 그어져 있는데 잘 보시면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선에 의해서 뭔가 많이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4개 학년이 있는데요. 4개 학년. 고등학교 현재 2학년, 1학년, 중3, 중2. 얘네들은 입시 제도가 거의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는 교육 과정, 그죠? 교과서도 싹 바뀌고, 그 다음에 평가 방식도 전부 바뀌고, 심지어 수능도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바뀌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첫째는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교과서가 바뀌면 사실상 기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 중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아이들은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단순히 학년 성적을 이렇게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올린다 이런 쪽이 아니라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실력을 키워야지 어떤 짧은 범위에 있는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 중학교 지금 현재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그 아래 학년이 굉장히 많이 바뀌네. 따라서 이 학생들은 재수하면 많이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여러 가지 입시를 치를 거다라는 거,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중1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황금 돼지띠 해. 그래서 얘네들은 황금 돼지띠 해를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라서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적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치를 때도 마찬가지로 1등급 숫자도 적게 나오고 2등급도 적게 나와요. 따라서 각 학년별로 이렇게 학생 수가 다르다는 것은 입시를 치를 때 특히 수시에서 이를테면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할 때 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입시 결과가 이제 우리가 입결 자료라고 하는데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잣대를 대서 작년에 요 정도로 합격했으니까 나도 되겠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학생 수의 차이에 따르는 어떤 변화 또는 차이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선을 그어가지고 20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차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면 2022, 이때부터 생기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11차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완전 바뀐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과서가 바뀌는 거고 교과 개편이 이루어지니까 입시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정리를, 내신 평가는 뭐가 달라지느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주로 공통 과목이거든요. 1학년 때 배우는 게요. 그럼 1학년 때 배우는 요 공통 과목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평가인 9등급제 상대평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변동이 없죠. 그죠? 오호.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은 그리고 현재 학생뿐만 아니라 중2까지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주로 2학년 때 배우고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이게 주로 고3 때 배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들이 고스란히 뭐냐면 그냥 9등급제예요. 그냥 상대평가라고요. 근데 주로 고3 때 배우는 내용이 절대평가로 되어 있는 진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진로 과목이 아니라 일부 고3 때 절반은 일반 선택 과목이고 절반은 진로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1 학생들이 이제 치르는 어떤 입시를 보게 되면 내신 평가에서 1학년만 상대평가고 2학년부터는 전부 절대평가로 싹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현재 발표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즘에 조금 스물스물 뭔가 변화되는 조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를테면 특목고 자사고 부분도 이를테면 그동안에는 일반고 전환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를테면 유예시켜 준다든가 그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력을 키우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능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은 문이과 통합 수능 시험이라고 해서 치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부터는 새로운 수능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수능이 어떻게 치러질 거냐라는 것은 2024년도 2월 달에 발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0이니까 내년은 2023이잖아요. 그럼 내후년도죠. 그죠? 그때 2월 달에 발표되는 이유는 4년 예고제에 딱 걸리기 때문에 이때 발표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 발표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것은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도에 입시에 관한 게 여러 가지 공청회도 이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윤곽은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걸로 봐서는 수능 시험을
이를테면 이렇게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을 약간 섞어서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이를테면 절대평가에 수능을 칠 것 같아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수능. 그냥 지금까지 수능은 우리가 이제 영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이런 과목들만 절대평가고 수학하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그리고 탐구 과목 있죠. 과탐, 사탐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 모든 것이 절대평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서 하게 되면 절대평가니까 이를테면 가장 위에 있는 등급을 이를테면 A등급이라 그러면 이 등급에 맞는 학생들은 거의 동률이 많지 않겠느냐. 그럼 변별력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 기본 수능을 토대로 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논술 시험을 친다든가 그런 대학별 고사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학별 고사를 치든지 아니면 이것을 수능식으로 해서 수능2로 할 것인지 그런 걸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1 때부터는 수능 시험이 바뀐다. 그래서 그 바뀌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는 게 최선이다. 이것이 핵심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이제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로 합친다는 말도 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논의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핫한 것이 특목고 자사고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 자사고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그죠? 윤곽이 나왔죠. 유예시켜 주겠다. 그리고 국제고는 세모다. 그죠? 여기는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외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지금 가게 될지 외고에서도 지금 이를테면 여러 가지 좀 그 어떤 반대 시위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변동될 여지가 없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일에 외고가 이를테면 일반고 전환이 돼서 외고라는 것이 없어진다 라고 하면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고라고 하는 것이 좀 변화가 있을 거다. 그건 뒤에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윤곽은 좀 말씀드렸고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적용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 해당되는 게 2학년이니까 이 고교 학점제가 중학교 지금 1학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단계적 이행이라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틱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년에 올라가겠죠. 그죠? 현재 중3이니까. 그러면 고1 때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부터는 여러 가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바뀌는 부분이 중2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중2, 중3이 같은 것이 적용이 될 거다. 그럼 도대체 중2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중1은 어떻죠? 중1은 단계적 이행이란 말은 이미 그대로 이행할 건데 먼저 이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1도 적용이 되는 얘기죠. 여기는. 자, 그러면 중1, 2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로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세 가지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수업 양을 줄였습니다. 수업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4단위라고 하는 것이 192학점, 용어도 단위에서 학점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학에 가면은 학점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몇 학점, 몇 학점 이런 거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목도 이를테면 우리가 수강 신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강 신청. 그래서 나는 이거를 들을래요 라고 해서 수강 신청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이 중에서 선택해라. 이 중에서 세 과목만 선택해라. 또는 두 과목만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수업의 적정화에 대한 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자, 간단히 좀 설명하고 싶은데 우선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홈베이스라는 게 뭐지? 이 부분은 이 공강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강은 이를테면 중간에 시간표가 빠져 있다는 거죠. 자기 시간은 쉬는 시간이야. 왜냐하면 본인이 듣고 싶은 시간대에 그 강좌가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학생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강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공강 동안에 어디가 있지? 그게 이제 홈베이스 이런 데 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핵심은 수업의 적정화.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표를 보게 되면 일주일에 교과 공부라고 해요. 교과. 그러니까 국영수, 뭐 음리책까지 전부 다 이런 교과 공부를 하는 것은 원래는 180을 해야 되는데 180을 학기가 어떻게 되죠?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니까 6학기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6으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 3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당 30시간씩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24를 역시 6으로 나누면 4시간씩. 그러니까 여기에 4시간씩이 뭐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공부 외에 체험하는 활동이 4시간이 시간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4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30시간 했던 거를 29시간으로 줄고 이게 좀 오타가 났는데요. 얘는 4시간 했던 걸 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에서 3으로 그 다음에 30에서 29로 그러니까 1시간씩 줄어든 거죠. 아까 수업 양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와 같은 것들을 중학교 1학년은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 부분이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한 학기는요, 한 학기가 17주로 되어 있습니다. 17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표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시간 드는 과목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뭐 기가라고 하는 과목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일주일에 2시간씩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2시간씩 해서 어떻게 돼요? 17주를 진행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17을 곱해주게 되면 34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34번 만에 교과서를 끝내겠다 해서 진도표를 작성하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7주로 되어 있는 것을 16주로 바꾸겠다는 거야. 오호. 그러면 한 주가 이를테면 빨리 끝나버리게 되면 방학을 좀 일찍 하고 방학이 늘어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요 한 주 동안에는 융합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미이수 어떤 과목에 대한 보충 지도도 하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변화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이게 월화수목금이니까 5일이죠. 1교시부터 7교시가 있으니까 7이죠. 이 둘을 곱하면 5띠리 35 그러니까 35시간이죠. 그 중에서 여기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34 기억나시나요? 34 중에서 30은 교과 공부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 교과 공부 이렇게 되는 이렇게 교과 공부. 요게 30시간이에요. 요게 30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4시간 있잖아요. 요 4시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아이들이. 그런데 이걸 어쩐다고요?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나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수업도 1시간 빠진다는 거야. 그럼 요 3시간이 남는데 그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호.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수요일만 6교시하고 1시간 빨리 끝내고 퇴근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7교시까지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시간표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일주일에 2번만 7교시 하고 나머지는 6교시 하고 빨리 끝나나요? 근데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이게 이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흩어져 있잖아요. 1시간씩. 근데 이것을 이렇게 모아요. 1시간. 3시간으로 모아서
어떤 한 요일을 정한 다음에 이것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시간표를 운영하겠다는 뜻이에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를테면 간호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우리 교양 과목에서 보건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과목을 이수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이걸 개설을 안 했어. 학교에 시간표를 신청하라는 곳에 아예 이 과목이 없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요? 이걸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 공동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 없지만 다른 학교에 있는 거, 또는 온라인상으로 듣게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이걸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3시간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간다든가, 그죠? 아니면 그런 것을 이제 거점 학교라고 하는데, 아니면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시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요 시간을 활용해서 진행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7교시 끝납니다. 그때 요 뒷시간에 하는 공부를 방과 후 학교라고 해요. 그런데 상위권 아이들은 토요일도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빗금친 요 색칠한 것은 전부 방과 후 학교죠. 그죠? 우리가 정규 교과내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방과 후 학교를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참여도도 조금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이때 하지 말고 정규 수업 시간으로 이 방과 후 했던 거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중3 또는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 틱 올라가면 이거부터 바뀐다라는 거야. 그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하고 1, 2학년은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1 학생들이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이것의 연착륙.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홈베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렇게 사물함 같은 게 있죠. 사물함.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복도에서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어디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학교마다 이런 공간들을 하나씩 만든다는 거야. 이게 실제 현재 선도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 해서 이 학교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물함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부할 공간이, 학습 공간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홈베이스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지금 차곡차곡 각 학교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라고 하면, 이게 학교에서 공부 좀 못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게 1학년이야, 이게 2학년이야, 이게 3학년이야. 그러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관계없이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3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졸업했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냐면, 성적이 너무 낮은 아이들은 이게 학년을 올리는 것이 이를테면 그냥 올리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미이수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요. 이 성적이 아주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학생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규 교과상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대로 지금처럼 가는데, 이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나 아니면 여름방학이나 이런 따로 모아서 별도의 공부를 더 시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꼭 공부를 시켜서 제대로 좀 알게 해서 학년을 올려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졸업을 시켜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중학교 지금 현재 1학년하고 지금 이제 2학년하고 3학년이라고 봐야겠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가 단계적 이행인데, 그건 뭐냐면 국영수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게 주요 과목인데, 이 세 개 과목에 대해서는 2023이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틱 올라갔어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틱 올라갔더니 거기서 아이가 공부를 못한 학생이야. 그러면 어쩌라고요? 국영수만큼은 거기에
대학생 알바생을 동원하든지 해서 이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거야.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주는 것을 하겠다. 그것이 요 세 과목에 한해서 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중2, 3은. 중2, 3은 요 세 과목만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다른 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가면 전면 시행이잖아요. 전면 시행이 되면 전 과목, 국영수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책임져 주겠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요 개념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이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이를테면 요 세 과목에 대해서 국가에 책임져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전 과목에 해당되는 걸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거점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이렇게 그 강좌를 이수할 수 있고, 이수하게 되면 이거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방과후 학교는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과후 학교가 아니에요. 정규 교과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나는 이제 학종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야. 그런데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있을 텐데 그 과목을 충실히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수하기 위해서 수고스럽지만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나는 거점 학교에 가서 이수할래, 온라인으로 이수할래,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게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뭐라고요? 정규 시간표 내로 편성하는 것을 확대하겠다. 그동안에는 방과후하고 주말에 했던 것을 이렇게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와 같은 공동교육과정은 조금 이를테면 학교가 3월 달에 이를테면 교육과정이 시작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시간표가 편성이 되고 시작됐는데, 공동교육과정은 조금 좀 늦게 했어요. 그동안은. 왜냐하면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4월 달에 시행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년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시작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중학교 지금 2학년, 3학년에 적용되는 단계적 이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중1, 중2가 동시에 지금 좀 비교될 것이 교육과정이에요. 이 교육과정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중2, 중3은 완전히 갈라지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해서 조금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평가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요 두 개 있잖아요. 요 두 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요건 주로 2학년 때, 요건 주로 3학년 때 배우는데, 일반 선택은 2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또는 3학년 때 배우기도 합니다. 진로 과목은 주로 3학년 때 배우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는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기가 석차 등급을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는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석차 등급을 한다는 소리가 상대평가를 한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이제 성취도로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개념 적용이 뭐냐면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라고 하냐면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를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얘를 미반영합니다. 얘는 미반영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반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현재 중학교 이제 2학년부터죠. 3학년부터지만 2학년이라 할게요. 2학년 학생들이 올라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그대로 상대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에 배우는 것은 절대평가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결과적으로 여기는 동률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상위권은.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 변별력이 있는 것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오히려 변별력이 크고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걸로 대학을 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야. 그럼 이 학생은 대기만성형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조금,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좀 하고, 고3 때는 아주 잘하고, 이걸 대기만성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하는 거, 이딴 거 안 되는 거야. 1학년 때부터 바로 잘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를테면 상위권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전략적으로 지금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알고 보면은 이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이 절대평가도 5등급제지만은 이것이 변별력이 아주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풀리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고스란히 간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유리하죠? 자사고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사고가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특목고도 특목고가 존재한다 그러면 외고, 국제고 존재한다 그러면 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려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학교에서 1등, 2등 했던 애들인데 이 학교 가니까 상대적으로 나눠버리니까 9등급제로 나누니까 어떤 학생은 전교 1등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짜리가 고등학교 T가 올라갔더니 그 학교에서 뭐야 8등급 맞았어요. 그럼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하지만은 8등급 맞으면 수시로 대학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등급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5단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자사고고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이 학생들이 전부 다 A를 맞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8등급 맞는 애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된다 그러면 대학 들어가는데 좀 유리하다. 그렇게 해서 자사고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고가 유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 학점제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들이 고스란히 이와 같은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럼과 동시에 다른 대안이 없이 자사고를 그대로 존재하게 하고 외고를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아마 자사고 가려고 하고 외고를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강해질 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안적으로 논의가 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제도가 이루어지고 그 제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반대 의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또 변화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적 처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해가 언제죠? 2025년도예요. 그때가 2025년도에 고1이 딱 돼요. 그럴 때 교과서가 바뀐다. 이 교과서 바뀌는 게 고등학교 적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T가 올라가면 이때부터 교과서가 짠짠짠짠 올라가면서 다 바뀐다. 그러면 초등학교 현재 4학년이야. 얘는 중학교 올라갈 때 2025년도 중학교 1학년 될 때 교과서가 싹 바뀐다. 짠짠짠짠 계속 이렇게 바뀔 거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이미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단지 고교 학점제는 일부 보완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교육과정이 이것이 현재 2015 교육과정이고 이것은 2022 교육과정인데 이것은 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시안으로 나와 있는데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언제 발표냐면 올해 말쯤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가 다르죠? 라고 하면 먼저 여기 복잡하게 뭐 기초 영역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이런 말은 없어집니다. 이제 없어지고 그냥 곧장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과목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를테면 참고서는 상하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교과서는 한 권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예 1학기, 2학기에서 두 권으로 쪼개서 만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국어도 보면 화법과 작문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뭐야? 화법하고 작문이 찢어져요.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이렇게 되니까 기출문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단원별로 조각조각 내면은 기출문제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통으로 지난번에
지난 연도에 시험 봤던 거를 한번 내가 봐볼게 라고 해서 하면 안 맞아요. 내용이 안 맞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아무리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영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영어는 그대로 간다고 치고 큰 변화 없이. 그럼 주로 많이 바뀌는 게 지금은 국어 과목들이 많이 바뀌었죠. 국어 과목도 많이 바뀌고 수학도 좀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일반 선택이라는 표현이 썼잖아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썼잖아요. 이 빨간색이 수능 출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이 주로 수능 출제 과목이니까 여기도 거의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고스란히 적용을 해보면 이게 뭐죠? 이때 배우는 것이 주로 수능 출제 과목인데 여기 보니까 그동안은 뭐 경제라든가 이런 과목이 여기는 수능 출제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뭐요? 이게 진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벌써부터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경제를 수능에서 빼버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많이 안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우려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진로 과목에 대한 것은 수능 출제 과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론적으로 조금 시기가 조금 지나면은 구체적으로 수능 과목이 어떤 과목이 될 거다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 꼭 체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탐구 과목이거든요. 탐구 과목을 보시면 이게 탐구가 총 9개 과목이 있는데 사탐이죠. 이게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는 그런 과목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사하고 사회문화하고 세계사만 고스란히 바뀌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뭐 이런 과목들이 동아시아 이런 과목들이 전부 여기에 있었던 과목들이 진로 과목으로 가고 지리라고 하는 과목이 살아나 있고 근데 윤리라는 과목이 살아나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과목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여기에 지리가 따로 있잖아요. 한국 지리가. 그러니까는 한국 지리가 이 안에 그대로 포함되는 게 아니고 얘는 별도로 따로 있는 거고 여기에 다른 형태의 지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윤리라는 것이 여기 윤리와 사상과 이렇게 생활 윤리가 있었는데 여기 윤리 과목이 얘네들이 윤리와 사상은 진로로 빠지고 여기에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 윤리라는 것으로 조금 변형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 치고 이제 문제가 이과생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물리2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물화생지에서 1, 2, 알기 쉽게 총 8과목이 있었고 이것들이 수능 출제 과목이었어요. 8과목이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물리2라고 하는 과목을 잘 보시니까 이게 뭐죠? 이 두 개가 합치면 물리2라는 과목을 두 개를 쪼개놓은 거야.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화학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쪼갰어요. 전부 다 2개씩 쪼갰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에너지공학과를 간다 그러면 물리에서 역학과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에너지학과로 관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이 쪼개져 가지고 오히려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배웠던 2개인데 이게 2개를 같이 배웠는데 이제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낸다는 거예요. 과학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틱 올라갔을 때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 있잖아요. 무슨 과로 갈 거야 라는 걸 정하고 가셔야지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지가 정해지는 거고 학습 설계, 입시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중학교 때 해야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진로 선택하는 거. 그거는 아주 중요하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스란히 이걸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니까 기존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큰 변화 없이 간다는 거고 우리 새로운 교육과정 이걸로 진행되는 중학교 이건 중학교 1학년이고요. 이것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게 뭐냐? 이거는 중학교 현재 1, 2, 3 물론 초등학생까지 모두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중학교 1학년부터는 교육 개편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요. 이게 갑작스럽게
띵 이렇게 되지는 않고 발표가 됐으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완성도, 완성이 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을 보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결과 중심이었던 평가가 이제 과정 중심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주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이를테면 객관식의 답 찾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이렇게 서술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서술식으로 푸는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평가 방식이 바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교 입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외고가 유리하나요? 자사고가 유리하나요? 아니면 일반고갈까요? 막 이런 질문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전부터 이렇게 설명에 참석하시느라고 되게 힘드실 텐데 궁금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까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조금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고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외고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건데 이 외고 가서 공부해서 대학 가는 이 과정이 여기를 거치는 것이 유리하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적응을 잘하고 상위권을 이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시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외고가 유리하니까 거기 가라. 자사고가 유리하니까 거기를 가라. 이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외고나 자사고나 그 다음에 과학고도 마찬가지라 얘네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뒤에 가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고가 유리할지 자사고가 유리할지는 그 학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잘하는 것이지 잘해서 대학 가는 것이지 그 학교가 유리해서 거기를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외고 가면 자동적으로 합격시켜준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고등학교를 이제 우리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영재학교로 갈까 과학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영재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이 학생 적어도 중학교 1학년부터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미 결정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결정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런 코스로 가는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를테면 영재학급 쪽에서 공부하는 영재원이다 이런 코스를 밟은 아이들이 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과정 자체가 코스가 틀려요. 얘네들은 이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학고도 비스무리하게 가긴 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합격 여부가 결정 나서 떨어졌다. 이게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후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만일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야 됩니다.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가야 돼요. 합격하면. 그래서 이렇게 전기 후기가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후기 고등학교를 가니까 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 이 양천고 같은 경우는 양정고가 있고 그 다음에 마포 이런 쪽으로 하면 이대부고나 이런 학교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뭐 중앙고도 있을 것이고 뭐 영등포 쪽에 가면 영훈고등학교는 올해부터는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하겠다고 이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일반고 학생으로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면 전국형 자사고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는 보세요. 원서 접수가 12월 7일, 12월 7일 그러니까 전부 똑같아. 그죠? 원서 접수를 똑같이 해야 돼. 심지어 일반 고등학교도 똑같아. 그럼 어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중에서 하나만 해야 되나?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평준화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요렇게 하나를 써도 돼요. 두 개를. 아니면 요렇게 해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요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얘네들을 두 개 쓸 수는 없어요. 이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사고를 갈 건지, 외고를 갈 건지, 국제고를 갈 건지, 자사고를 갈 건지는 서울형이든 전국형이든 관계없이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 그리고 일반고를 선택하는데 여기에 이를테면 탈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고에서 추첨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1단계 적용은 안 되고 2단계부터 추첨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고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서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먼저 양천구하고 강서구 중심으로 우리 갈무리 학원을 다니는 학교들 중심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이건 일반고로 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을 좀 분석해 본 거죠. 일반고. 그럼 일반고를 가게 되면 우리 일반고가 일반고인데 그 속에 보면 우리 지역에 양정고로 해서 자사고도 하나 있고 한가람은 이미 일반고로 전환해버렸기 때문에 자사고는 이를테면 양정고 하나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목고로 하면 명덕 외고가 강서구에 있으니까 우리 학군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가 2개 있고 자사고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고인데 여기에서 이 2개 학교는 또 뭐죠? 이 2개 학교는 과학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라 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그중에서 특히 수학, 과학을 아주 잘하고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좀 관심을 갖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수학, 과학만 됐다 많이 합니다. 45% 정도를 수학, 과학으로 채우는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입시 제도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생각할 중에는 뭐냐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좀 유리하죠. 왜 그렇죠? 학생 수가 많으면 1등급도 많이 나오고 2등급도 많이 나오니까 학생 수가 거꾸로 적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등급 숫자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서 한 문제 실수로 하게 되면 2등급으로 내려가는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좀 많으면 그런 환경이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겠고 학생 수 그 다음에 남녀공학이 남학생 여학교 섞여 있으면 남녀공학이 전통적으로 보면 수능시험 결과도 좀 낮게 나옵니다. 남학교나 여학교에 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공부 환경이 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이 남학생이라면 유리할까? 우리 여학생이라면 유리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립사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역은 요 4개 학교 빼고는 나머지가 다 사립입니다. 그러니까는 공립은 선생님들이 5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를테면 고등학교 틱 올라갔더니 새로 부임한 다른 지역에 있던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선생님이 오신 거야.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참고를 좀 해보시는 거고. 그러면 양천구 강서구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마포구도 했어요. 마포구하고 심지어 여기 이화 여고, 이화 외고에 다니는 학생도 있고 중앙고 다 관계되는 걸 전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싹 정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는 법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학생 수가 이를테면 강서구, 양천구에 비해서 여기 명지고등학교하고 이대부고 빼고는 뭐 이화 여고 요 3개 빼고는 300명 이상의 학교가 많지 않죠. 다시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강서구, 양천은 300, 400명이 많고 200명대도 후반대가 많은데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마포구나 이런 데 가니까 200명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가 이게 강서, 양천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은 편이구나. 이제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율고가 이렇게 많지 이대부고가 자사고고요. 그 다음에 장운고등학교는 자사고로 돼 있으나 지금 현재는 자사고 맞아요. 근데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가 일반고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속에는 1학년은 일반고, 2학년, 3학년은 자사고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뭐 한동안 진행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도 중앙고등학교도 좀 가기도 하고 이화 여고도 가기도 하는데 왜 여학생들은
양정고나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대 부고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요 두 개 학교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자사고로 가겠다 그러면 요 두 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양천구, 강서구, 마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쪽에서도 이를테면 중앙구 가는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외고라고 하면 이화 외고가 특목고로 해서 하나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등포는 공립이 많다. 그죠? 서대문 같은 경우는 공립이 좀 적죠. 그죠? 마포도 좀 많지 않은 편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지역별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이런 자료들은 조금, 이 자료를 아마 만나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게 궁금할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 네 분 정도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조금 할까요? 궁금하는 분 일부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현재 신목중학교 다녀요. 아니야, 우리 아이는 숭문중학교 다녀요. 뭐 이렇게 지역별로 다를 수 있죠. 그죠? 어쨌든. 자, 보는 법은 이것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가면 다 있는 자료긴 한데, 이게 2020이니까 올해 고등학교 올라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본 거예요. 신목중학교 학생들 보니까 과학고를 9명이나 보냈네?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남학생은 주로 갔고 여학생은 한 명도 없네? 오호. 반대로 외고 국제고는 여학생이 주로 많이 가고 예체능고는 주로 여학생이 갔네? 이게 해마다 이런 데이터는 비스무리합니다. 왜? 월천중학교도 보니까 남학생 3명밖에 안 갔지만 과학고를 남학생이 갔고 외고나 예체능고는 여학생들이 주로 갔네.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있고, 특히 월천중학교는 뭐지? 월천중학교는 왜 여학생이 100명 정도 여학생이 더 많아요. 항상. 왜 그렇죠? 양정고 때문에, 양정중학교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남학교잖아요. 우리 지역에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남학교로 이렇게 빠져나갔으니까 여학생들이 갈 곳이 이 근처에 월천중학교가 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근데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영도중학교 있죠. 영도중학교도 남학생이에요. 남학교예요. 그냥 남학교가 근처에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월천중학교에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월천중학교는 3분의 1이 남학생이고 3분의 2는 여학생으로 포진되어 있으니까 남학생들이 내신 받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구조. 여학생들이 좀 꼼꼼하잖아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월천중학교에서 16명이나 어디를 갔어요? 자사고를 갔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는 양정고인데 양정고를 여학생들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주로 이화 외고를 갔다. 이화 여고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부는 그러면 어디를 갔을까요? 일부는 이대 부고를 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월천중학교에서 이대 부고를 4명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왜? 여기 자사고라고 하면 민사고, 상상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한두 명은 더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와 여고를 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정도 대충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우리 강서구에 보게 되면 강서구에 예를 들어서 덕원중학교에 보면 덕원중학교는 남녀고 명동 여중은 여학교고 화곡중은 또 남학교예요. 이렇게 여학교 남학교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덕원중학교는 과학고를 2명 보냈는데 남학생 보냈고, 여학생들은 인원수가 조금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분위기상 여학생들은 국제고, 예고, 최고를 주로 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놀랍게도 여학생만 2명이 어디를 갔어요? 자사고를 갔어요. 근데 이 자사고가 어디를 갔을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남학생은 1명도 안 갔다. 이제 이게 조금 우리 강서 지역에 있는 특히 덕원중학교에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구나. 신목중학교는 다 합쳐서 12명, 얘네들은 9명. 하지만
하지만 뭐 이게 20명까지 가는 학교도 좀 있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목동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일반고를 가서 대학을 가라. 그냥 직업계 고등학교로 가는 특성화 고등학교 인원수는 꽤 적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강서고등학교를 간 걸 보니까 이것은 2021년도고 요 색깔이 2020인데 대략적으로 20개에서 29개 이런 학교들이 중학교에서 이만큼의 학생 수가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급당 27명에서 28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구성 중이야. 자, 그러면 강서고등학교는 어떤 애들이 제일 많이 갔을까? 강서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목동권, 그러니까 강서, 양천 다 합쳐서 강서고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로 많이 있다. 왜? 대학 실적이 아주 좋으니까.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이쪽에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신목중학교가 제일 많이 갔네요. 그죠? 85명. 그러니까 거리상도 되게 중요하죠. 신목중학교가 그나마 여기에 제일 가까워요. 그죠? 강서고등학교에. 그 다음에 이제 월천중학교. 원래는 모군중학교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월천중학교하고 모군중학교가 양대 산맥같이 한동안 상위권이 제일 많은 학교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를테면 신목중학교도 많이 가고 양정도 가고 요즘에는 목동이 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5개 학교로 이를테면 5파전 형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모군중학교가 뭐요? 한 3배 정도 이상 이렇게 뭡니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강서고등학교를 많이 안 갔었는데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목동중학교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따지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단지로 따지면 저 뒷단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거의 3배 가깝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목동권 아이들이 주로 강서고등학교를 가니까 목동권 아이들은 뭡니까? 바로 중학교 때부터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역시 그들끼리 아주 심한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다. 예전에는 강서고등학교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쪽이 있는 신월동 쪽 학생들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뭐 잘한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갔을 경우는 조금 가서 많이 피해를 봤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월권 쪽 아이들이 거의 안 가는 분위기, 그래서 목동권 아이들끼리 몰린다. 이제 이런 분위기고요. 그러면 이대부고는 어떨까? 이대부고는 자사고잖아요. 70개 학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 여기를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개 학교에서 오는 거예요. 서울에 총 17개의 자사고가 있어요. 서울형 자사고가.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게 얘네들은 뭐가 없냐면 지역 구별이 없습니다. 아니 뭐 양정고라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학생들 가면 좀 유리한 게 있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17개 학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중학교에서 오든지 관계가 없이 똑같이 적용해서 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입학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70개 학교나 오는데, 그러면 주로 어디에 애들이 많이 왔을까라고 하면 심지어 이대부고에 보니까 아까 제가 월천중학교 4명 갔다 그랬죠, 그죠? 아, 정말로 4명 갔네? 봉영중학교에서 1명 갔네? 양천구에서 5명 갔네? 그죠?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은 뭐죠? 초록 색깔. 너 일로 와봐. 초록 색깔 일로 와봐. 왜요? 일로 와봐. 얘네들이 강서구예요. 그냥 강서구 애들도 일부 이를테면 이대부고를 가고, 이 보라돌이는 뭐죠? 보라돌이가 마포구에 있는 학교들, 주로 마포구에 있는 학교들이 이대부고를 좀 많이 갔네요. 근데 여기 금난은 서대문구죠, 그죠? 이 금난 중학교는 이대부고가 사실은 이화여대 부속 고등학교, 금난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난중학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많이 간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뭐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일반고를 갈 수 있죠. 209개의 서울에 있는 209개의 일반고가 있고, 강서, 양천 이런 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명고, 강서고 이런 학교들도 갈 수 있겠죠. 각 지역별로 있어요. 근데 자공고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일반고 전환해 버렸습니다. 없어. 이제 다 일반고 됐고요. 그 다음에 과학 중점학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마포, 명덕이 이를테면
강서 양천에 가까운 거고, 여의도 고등학교는 이를테면 마포나 이런 데서도 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과학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는 10개 정도의 반을 모집하는데 그 중에서 한 3개 반, 그것을 과학 중점, 과중점으로 모으고 7개 반은 일반 반입니다.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과학 중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집 인원이 요 3반 정도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2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얘들은 고3까지 다른 반하고 섞이지가 않습니다. 왜?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교과 중점 이렇게 학교라 해서 동성고 숙문고등학교가 자사고였는데 일반고로 전환했잖아요. 올해부터 전환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것인데 뭐가 되냐면 과학 중점이 아니라 교과 중점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외고는 6개가 있고 국제고 1개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외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국제고만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쿼터제로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의 특목고가 있고, 그럼 자율형 사립고는 서울형이 17개, 전국에는 10개가 있습니다. 뭐 하나고, 민사고, 상상고, 외대부고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고, 또 여기 뭐가 있냐면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일반고입니다. 근데 모집에 있어서 특례 모집을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모집해서는 모집이 다 안 되고, 외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모집을 할 수 있게, 절반 정도는 그 지역, 절반 정도는 이를테면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다 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들이 우리가 이름이 있는 학교들, 한일학교, 그 다음에 공주 사대부고, 거창고, 이런 학교들은 대학 입학 실적도 꽤 좋아서 좀 이름이 알려진 학교들이잖아요. 이런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합쳐서 일반고가 49개 학교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국에서 모집하는 게, 뭐 마사고나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인원수는 많이 안 받아요. 하지만 전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반고들이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들이 49개나 있다. 이거 좀 참고는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소개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농어촌 자율학교도 좀 서울에서 가나요? 했더니 한 7명 정도를 가는데, 그 중에서 한일고등학교를 보니까 한 7명 정도 가더라고요. 자, 보실까요? 우리 아이는 문과 계열이야. 그러면 일반고를 가든지 외고를 가든지 국제고를 가든지 자사고를 가든지 이 넷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그럼 이과 학생들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반고를 가든지, 일반고의 과학 중점 학급을 가든지, 영재학교를 가든지, 과학고를 가든지, 자사고를 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과 계열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여기를 신청해서 떨어져요. 그러면 과학교를 원서 접수합니다. 여기 떨어져요. 그러면 자사고를 또 신청합니다. 떨어져요. 그러면 일반고를 갑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단계를 거쳐서 이과 학생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일로 가고, 떨어지면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구조로 이거는 변동이 한동안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무관하게 이를테면 자사고는 아니지만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건 아시죠?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직업계 교육이니까 이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농어촌 자율학교 중에서 한일고등학교를 제가 한번 좀 파악을 해보니까, 공주 한일고등학교는 전체 인원 중에서 절반 정도인 58명은 충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충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7명이 갔고, 경기도는 합쳐서 23명 정도가 갔네요. 그러니까 23명인데 안성시에서 제일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용인에서도 가고, 뭐 이렇게 지역별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뭐 한두 명씩 하면 이렇게 구성이 돼서 공주 한일고에 올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이루고 있는 학생 수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가고 있군. 좀 참고하시라는 거죠.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과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는 외국 과자죠. 외국 과자. 그죠? 얘는 외고, 얘는 국제고, 그죠? 얘는 과학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자사고, 그죠? 그래서 외국 과자라고 하는 것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교는 자사고라고 하는 것은 영재학교라고 하는 것은 서울과학고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과학고지만 영재학교예요. 일반 학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고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 용인 외대부고 부속 외국어 고등학교 있어요. 용인 외대부고가. 근데 이것이 2025년도는 외고로 출발했다가 자사고로 전환했거든요. 이렇게요. 그렇듯이 우리 지금 현재 외고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외고에서 그냥 일반고로 가지 않고 이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교과 특성화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이를테면 뭐 스페인어 이를테면 중점 학급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경기도 가면 뭐 부천의 상원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는 스페인어 중점 학급이거든요. 그죠? 스페인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외고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어떤 하는 일반고로서의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과 중점을 하는 그러한 외고가 일반고로 되긴 했는데 그냥 일반고는 아니고 거기 과목을 예를 들면 특성을 살려주게 되는 그러한 일반고로 전환한 심지어는 자사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가능성이죠.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경우는 이런 정도의 변화가 가능하겠다. 그런 지금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외고를 갈 거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고를 가려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총 180 아까 말씀드렸죠. 180을 6으로 나누면 30 보세요. 30 학기별로 30시간씩 국영수 과목 이런 과목을 해요. 공부를 해요. 음리체까지 합쳐서 체험활동이 4시간 4시간이고 합쳐서 34시간 이해되셨죠? 그죠? 다 똑같습니다. 일반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이 체계는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180 중에서 70이 뭘 하느냐면 전문 과목을 배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과목이 일반고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인데 전부 다 보면 국어도 단위가 4단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4단위를 하지 않고 3단위라는 것은 학습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주일에 4시간씩 해서 끝내는 과목을 얘네들은 좀 빨리빨리 끝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공부들이 학습 효과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가야 되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4단위, 5단위로 이루어지는 과목들을 3단위로 끝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다른 곳에 많이 빼앗긴다 볼 수도 있겠고 많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 있는 학교예요. 그러면서 대학 입시를 치러서 잘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요 과목은 뭐지? 너 일로 와봐. 72단이라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어 학과를 갈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일본어 회화도 있고 일본어 독해도 있고 일본어 문법도 있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과목들을 일본어에 대한 걸 배우고 또 영어 심화를 배우고 이런 과목들을 합쳐서 이것이 72단이나 되는데 이 과목들을 잘해야 그 학교 가서 상위권이 될 거고 상위권이 돼야지 상위권 대학을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외고를 가야 되는데 그냥 외고 가면 이를테면 대학 입학 실적이 좋으니까 거기 가라.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상위권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재학교로 갈 거야.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영재학교는 뭐죠? 이게 초록 색깔이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수학은 노란 색깔이에요. 수학은 에게 요거밖에 안 배워요. 그런데 나머지가 전부 과학이야. 그러니까 과학을 편성하는 시간 구성 자체가 얘네들 수학, 과학을 다 합치면 전체가 60%나 됩니다. 그러니까 국영수나 이런 과목들은 조금밖에 안 배워요. 아니 수학 빼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를테면 사탐 이런 것 과목은 조금밖에 안 배울 수밖에 없어요. 시수가. 그러니까 일반 학교하고 완전 다른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잘할 수 있어야 이를테면 상위권이 되고 그래야 서울대 가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학, 과학을 아주 잘하기도 하고 재밌어라 하고 그런 학생들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에서 이를테면 내신 성적이 이를테면 과학이 A야.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과학이 A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고 왜 90점 이상인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걸로도 불만족스러워서 얘가 이를테면 KMO라든가 이런 데도 대회도 한번 참석시켜보고 해서 실제 심화 과정에 대한 시험을 봤을 때도 얘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여기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응이 됩니다. 안 그러면 가서 너무 고생하게 될 거예요. 같은 개념에서 과학고도 마찬가지인데 과학고도 수학하고 과학 비중이 역시 60%나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사고, 우리가 하나고, 하늘고, 외대부고, 상상고, 민사고 이런 학교를 보니까 뭐죠? 민족 사강, 민사고는 은미체까지 내신 반영을 하네.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를테면 어떤 과목 하나 소홀히 해서는 민사고 하기는 힘들겠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1학년이라면 국영수, 과사 주로 여기 요 주요 과목들은 거의 A를 맞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 학교를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고등학교는 심지어 주로 전교 1등짜리만 가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이 하나고는. 보니까 1학년 때는 평범해요. 교육과정이. 근데 2학년 올라가자마자 뭐 AP 과목이니 이딴 과목들을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2학년 1학기부터 선택을 하는 거지만 이건 뭐죠? 이 AP 과목은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을 이수하면 그 대학 갔더니 이거랑 똑같은 과목이 거기 있네. 그러면 그거를 그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걸 인정해 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걸 대학에서 인정해 준다? 이런 과목들이 AP 과목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과목들은 다 끝내놔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야 여유롭게 이런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가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하나고나 가볼까나 해가지고 중3 때 틱 결정해가지고 가는 거는 가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보다 나아지려 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를테면 남이 어떠니까 너도 걸로 가.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이를테면 전교 1등이라는데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그 과정이 보여지면 되지 않을까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금옥여고 2학년 때 배울 거를 현재 1학년 5월 25일 날. 그러면 1학년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뭘 하러 하냐면 이걸 선택하라고 해요. 이게 뭐지? 그런데 보세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그 다음에 화학 이렇게 선택하면 얘는 이상한 애죠. 그렇지 않나요? 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왜? 이과라고 하면. 문과라 그러면 여기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는 순간 이 학생은 이과가 되고 문과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문과반, 이과반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말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좀 더 세분화된 문이과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과목을 선택함과 동시에 이런 과목들을 이수한 것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해서 대학을 치르는 학생부 종합등 이런 걸 하게 될 테니까 엉뚱한 과목을 신청하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우리 대학에 올라와서 꼭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 안 하고 다른 걸 과목 선택해도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런 걸 이루어지는 것은 금옥여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적어도 이를테면 진로 선택해야 되겠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요. 우리 대학에 오려면 이런 거를 꼭 이수하세요.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학과를 오려면 물리2하고 화학, 지구학2를 이수하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진로를 빨리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심지어 이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 해서 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식품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생명과학 2하고 생활과 과학이란 이 두 가지를 이수하면 적합한 과목을 이수하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대학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 입학사정관이 우리 대학에서 배우는 주요 기초 과목이 얘네들인데 이거 잘 이수했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발표된 거죠. 작년에 조사한 거를 초중고를 매번 조사합니다. 너 뭐 되고 싶니? 이딴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1위가 운동선수 되겠대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노란 색깔을 보니까 뭐죠? 노란 색깔을 보면 운동선수, 크리에이터, 요리사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체능 계열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확 노란 색깔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파란색 계통이 많이 추가되는데 이 파란색 계통이 이과 계열이죠. 그러니까는 이과는 이를테면 진로가 취업이 잘 되고 전망이 있고 따라서 이쪽으로 가자.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난다는 거, 그런 변화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학생, 남학생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생기는데 남학생들은 요리사가 되고 싶대요.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요리사가 저 뒤쪽에 있나 봐요. 없어요. 대신에 제빵을 하겠대요.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들이 이게 이를테면 가고자 하는 진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 컴퓨터 공학과나 이를테면 전자공학과 이런 쪽은 남학생들 주로 위주로 갑니다. 그런데 생명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과학이나 화학 이런 쪽의 과목들은 남학생, 여학생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여대를 갈 게 아니라 그러면 남녀 이렇게 같이 있는 대학을 간다 그러면 여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남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그렇게 이해되겠죠. 거꾸로 남학생도 그런 관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과목들은 여학생과도 부딪히는 과목이고 어떤 학생들은 남학생끼리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순위가 이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이하고 이를테면 진로 설계를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는 언제 진로 결정했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대부분이 고1 때 했네. 그러면 안 돼요. 왜? 보세요. 35%나 초 아니면 중 때 결정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1%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상위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5%면은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전부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권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적어도 중학교 때 결정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룹에 속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로는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진로 설정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의 실력은 어떨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중3 때까지 절대평가 ABC 나오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깜깜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되면 전국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국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든다는 게 나와요. 그때 가서야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깜깜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방식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을 할게요. 왜 공부 잘하니 못하니를 주로 수학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성적이에요. 지난해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을 가지고 보니까 A는 90점 이상을 A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36%나 A를 맞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정확하게 이 학교에서 90점을 맞았다 그러면 얘는 상위 36%의 아이인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로 치면은 4% 안에 들면 1등급이고 11% 안에 들면 2등급이고 그 다음에 23% 안에 들면 3등급이고요. 40% 안에 들어야 4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고스란히 여기다 적용하면 고등학교식 계산을 해보면 얘는 4등급 대학생이에요. 90점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A를 맞았어. 90점 이상이어서 그냥 90점 이상 맞으면 잘하는 걸까? 그러면 고등학교식으로 산출되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에서 성적을 봤더니 진짜 4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90점 이상 잘하고 있겠군.
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약간 긴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깜깜이 데이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실목중학교만 그러나? 그랬더니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 보세요. 심지어 3학년 걸 가지고 해보니까 막 50%, 60% 있는 데도 있어요. A가. 그리고 우리 마포나 그 다음에 강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적어야지 24%예요. 거의 뭐 30% 이상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성적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그마저 90점 이상마저도 못 맞았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좀 곤란하다. 그렇게 보는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 아이는 상위권일까? 중위권일까? 하위권일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자, 하루 학습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세요.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이게 뭔 소리냐면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방과 후 수업을 하든지 학원 수업, 과외, 자습, 스터디 카페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어쨌든 이런 모든 공부들을 합쳐서 하루에 학교 공부 빼고 6시간 이상 시간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그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어떻게 돼? 이렇게 중학생으로 할까요? 초등학생으로 할까요? 보통 4% 정도 내외죠. 그죠? 4%가 1등급이라는데 6시간씩 이상한 학생들이 현재 이렇게 있다는 거야. 오호, 이거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끝나고 6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조금 양보해서 5시간? 또 양보해서 4시간?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걸 계산하게 되면 한 23% 될 거예요. 3등급대 안에 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3등급대 안에 들어야 뭘 할 수 있냐면 인서울은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영역에 일단 그 포함 범주 안에 든다 이런 뜻인데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우리 아이는 하고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상위권이 되려면 11%는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은 한다. 이게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죠. 하루에 5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집중하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그룹에는 속해야 되지 않나. 상위권이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공부 루틴이라는 개념인데 시간이 좀 원래 계획됐던 시간이 1시간 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8분 정도 남았는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부 루틴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잘 돼요? 밤에 잘 돼요?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잘 돼요? 집에서 하는 게 잘 돼요? 아니면 좀 공간이 트인 데서 잘 돼요? 아니면 얘는 침대에서 엎어져서 하는 게 잘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장소, 내가 공부하는 곳이 잘 되고 효과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는 거야. 왜? 중학교 때 모든 것들은 연습이고 고등학교 때 하는 것은 실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혼자 하는 것이 잘 되는지 아니면 둘이서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잘 되는지 그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 있는 책상 정리를 꼭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지 이것들이 습관성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습관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휴대폰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아이들 뭐 이렇게 시선을 방해할 수 있는 걸 없애고 책하고 스탠드하고 노트하고 필기도구만 가지고 공부한다. 이제 이런 것이 집중도가 높아지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꼭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 집중이 돼. 이거는 심리적인 안정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있는 그런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아이가 못 알아듣는 러시아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사를 못 알아듣는데 그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음악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이를테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공부할 때 이것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해두는 거야. 그게 중학교 때 모두 하는 거야. 그리고 노트 정리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데요. 나만의 언어로 필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칠판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적는 것은 그거는 노트 정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로 필기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좌석의 위치는 얘는 앞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잘 되는지 앞에서는 애가 조금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가지고 약간 뒤쪽에 앉아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를테면 안경을 쓰고 어떤 시력이 좋지 않아. 그러면 앞에 앉아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뭐 학교에서는 마음대로 앉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원 같은 데서는 마음대로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를테면 본인이 체크해 보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해요. 강의실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할 수 있느냐. 필기는 스마트 필기, 똑똑한 필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풀어주는 그 풀이를 다 쓰고 있어요. 다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수업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갑니다. 이거 하는 도중에 다른 문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음과 동시에 이해도 되고 필기도 완벽하게 끝내는 이것이 가능한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중에서 집에서 이를테면 그 가외식으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보통 끼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공부가 다 칠판 수업이고 심지어 대학 들어가도 다 칠판 수업이잖아요. 심지어 뭐 프로젝트 수업이든 어떤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필기하면서 정리하는 이런 훈련이 중학교 때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는 1차적으로 뭐냐면 풀이는 필기하면 안 된다. 거기에 핵심 개념을 필기하는 거다. 그리고 적어도 손이 빨라야 돼.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 펜 잡는 게 이상해요. 얘는 구조적으로 빨리 필기를 할 수 없는 아이야. 그래서 펜 잡는 법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준비돼야지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잘 따라가고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학습 일기 같은 것들을 써보면 어떻게 했느냐. 간단하게 오늘은 뭐뭐 했다 이런 정도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학습량을 기록하고 하게 되면 한 달치 1개월 정도 통계를 내게 되면 학생이 스스로 압니다. 아, 나는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왔네? 그러면 좀 변화를 줘야 되겠군.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저 그냥 행복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뭔가 이루어지느냐면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정하고 하는 것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고 예습 복습은 심지어 나는 이 과목은 어려워요. 수업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럼 100% 예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알아들어 먹어져요. 그 개념으로 너는 수업이 이 과목이 어렵니? 그럼 예습하고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니? 그러면 복습을. 예습 복습을 동시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과목은 예습, 어떤 거는 복습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고요. 이 아이는 매번 졸아요. 그럼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아이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평소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맨날 밤에 늦게 새벽 2시, 3시에 자는 학생들은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매번 졸고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졸고 계속 졸아. 이거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체크하셔야 되고 특히 공부 방해되는 요소 스마트폰 이거에 이를테면 중독에 빠졌다든가 그러면 빨리 벗어나야 될 거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친구 때문에 이를테면 공부가 안 돼요. 친구를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거는 안 되더라도 비스무리하게 어쨌든 이런 것이 공부에 방해되는 부분들이 없어져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집에서 학교 갈 때 시간이 좀 있겠죠. 그것을 조그만 노트에다가 이를테면 단어나 이런 거 몇 개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죠.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거야. 학생들은 하루에 2시간 정도 무조건 자투리 시간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시간 정도라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의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배식 시간에 줄 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버스 오는 시간을 알아서 많이 기다리지 않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를테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있어요. 그냥 잠자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시간들이 자투리 시간인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상위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암기하는 방법도 이를테면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암기가 절대적이잖아요. 국어 공부를 할 때도 사자성어라든가 심지어 한자, 국어 단어 이런 것들도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외우는 장소가 이를테면 어디서 외우는 것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심지어 녹음해서 영어 단어라면 자기가 녹음해서 요즘 아이들이 이를테면 이어폰 끼고 다니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녹음해가지고 영어 단어 한 10개 정도로 외워가지고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이를테면, 로즈, 장미잖아요? 로즈 해놓고서 한 박자 쉬고, 뭘까요? 한 박자 쉬고, 지가 퀴즈식으로 해. 그래 놓고 답을 해. 그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재미있게 꾸려서, 집에서 학교 갈 때, 이를테면 10개 단어를, 외우고 간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심지어 6단 접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6단 접기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어 단어를 썼죠? 한글을 썼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 칸이 비어있는데, 여기를 접어버려요. 그러면 한글만 나왔죠? 그걸 영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접어버려요. 그럼 이제 여기를 다시 한글로 써야 되겠죠? 또 여기까지 접어버려요.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를테면 이걸 채워가는 거. 이거 하나 채웠네? 하나 끝내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걸 6단 접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 단어 암기법에 있어가지고 서울대든지 이렇게 성공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해서 그 학생들이 몇 가지 안들을 수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얘가 아주 상위권입니다.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반복은 이를테면 주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적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개를 외웠어. 그럼 끝나. 그 다음에는 또 30개를 외웠어. 끝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30개를 외웠잖아요. 그 다음날 30개를 외울 때는 합쳐서 60개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30개를 외운다 90개를 외우고요. 또 마찬가지로 120개를 외워요.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무 늘어나서 이건 힘들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3번 정도 반복이 됐으면 이 앞에 있는 것을 놓아주세요. 자유롭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또 다음번에 가면 또 이거를 해야 돼. 얘를 또 넣어주겠죠. 이런 식으로 누적되는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숙제식으로 오늘 30개 외웠으니까 숙제 검사했고 끝났어. 그리고 이거 외우는 동안 스멀스멀 이걸 어떻게 돼? 얘네들 까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3느 3빠인데 3번은 느리고 3번은 빠르게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외우고 그 다음에 빠르게 3번. 이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싱크로 머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를테면 막 움직이면서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면서도 외우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효과적이 돼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피곤하게 계속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나 포스트잇 이렇게 단어를 외워가지고서 이를테면 단어를 요거 버려. 이건 외웠으니까. 요거는 이쪽에. 이거는 이쪽에. 외운 건 이쪽, 못 외운 건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학습 식으로 하는 방법. 그것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서 이쪽에 왼쪽 벽에다 붙이고 오른쪽 벽에다 붙여서 외운 건 오른쪽 벽. 그 다음에 못 외운 것은 왼쪽 벽.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미니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노트북에 손에 이렇게 호주머니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거기다가 중요한 거 메모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거죠. 하브루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서로 물어봐 주면서 두 명이서 하는 그런 공부 방식인데 이것도 되게 효과적인 학습법이에요. 그리고 수학, 과학은 적용 과목이고 수학 과목은 푸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겁니다. 공식을 적용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어떤 문제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개념 1, 개념 2, 개념 3, 개념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면 그것은 4점짜리가 되는 거고 2개 들어가면 3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적용할 때 어떤 개념을 적용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암기 과목은 구조 과목이니까 목차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목차를 먼저 외우시라는 거야. 그럼 목차가 있으면 이렇게 시험 범위가 큰 두 단원이야. 그럼 거기에 중단원이 있겠죠? 그럼 중단원 속에 또 소단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목차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끝내고 다음 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끝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통합적으로. 그래서 암기 과목은 구조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차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속으로 공부한 다음에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로 딱 잡힙니다. 그래서 공부 방식이 좀 틀린 거죠. 마인드맵을 이용한다든가 백지학습법, 빈칸 넣기. 그러니까 영어 이를테면 이렇게 독해를 할 거야. 그럼 자기가 이제 빈칸을 넣어놓고 이 빈칸이 뭐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국어도 마찬가지로 일반 암기 과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부 복사를 하는 거죠. 교과서를 한번 복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블랭크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그렇게 해서 읽다 보면 요 내용 주변 상황을 보니까 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겠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 공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게 많은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개요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시험 치는 기술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이 중에 중요한 게 시험을 쳤잖아요. 시험을 쳤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통 80점 이상인 학생들 가지고 얘기하면 그 중에서 20점이 날라갔는데 10점과 10점 있으면 10점은 모르는 거야. 하지만 10점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실수로 틀립니다. 보세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시험을 쳤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시험 채점을 해보면 80점을 맞았대요. 그러면 다시 풀어보게 합니다. 그럼 다시 풀면 놀랍게도 10점 정도는 다시 지가 풉니다. 왜 시험 때는 못 풀고 따로 혼자 풀 때는 풀었느냐? 그거는 실수 같은 걸 한 거야. 그러니까는 실수를 줄이면 10점 정도는 더 맞을 수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 암산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뭐냐면 수학, 과학은 절대 암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검산이 돼야 되거든요. 검산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평소에 이런 식으로 풀이가 돼야 되거든요. 한 줄씩. 그래야지 검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푸는 게 아니라 검산은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풀어놓은 걸 읽어봐야지 어디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시간에 틀렸다, 틀린 것 같아. 다시 풀어도 똑같이 풉니다. 똑같이 실수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는 것이 검산이다. 그럼 읽어보려면 평소에 필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돼요? 특히 어떤 것이 검산 대상이냐 그러면 루트하고 분수하고 괄호하고 음수 얘네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얘네들이 몽창 다 나와. 한 문제. 그럼 얘네들 우선적으로 아니야 요번에 여기 3개가 해당되는데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우선순위로 해서 검산을 얘네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를 10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틀린 부분에 대한 오답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검사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현황판에다가 요게 범인이야. 그럼 범인과 얘가 친구야. 요 놈도 범인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상황판 같은 걸 만들어 놓잖아요. 똑같아요. 한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이 한 문제를 상황판처럼 이 문제를 가운데 중심으로 했고 얘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얘랑 비슷하고 얘는 EBS 교재인 얘랑 비슷하고 얘는 쌤 책에 있는 이거랑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제를 찾아냈고 해서 이 한 문제를 완전 폭파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가는 현황판식 오답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틀린 부분을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틀리면 한 문제 다시 풀어봐요. 그건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멘탈 관리 중에서 시험 식단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으로 가는데 오늘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상한 음식 주면 얘가 배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나니까 평소에 지금 이런 거 해보세요. 이것도 시험 너 중간고사 본대? 그럼 이것도 먹어보고 중학교 때는 다 연습이에요. 그렇게 학생 이를테면 성적이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필요하지 않고 잠 잘 자기 해야 됩니다. 꼭 잠자기 전에는 TV,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휴대폰, 얘네들을 속에서 나오는 영상물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영상물을 보고 잠에 들게 되면요.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좀 아는데요.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영상물 같은 것을 보고 잠에 들게 되면 약 2시간, 길게 한 2시간 정도의 잔상이 남는데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새벽 2시에 잤다고 해요. 학교 간다고 7시에 일어나면 5시간이 아니라
불과 3시간 정도 잠을 잘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이 부족하니까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졸기도 하고 이를테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잠잘 수 있게 하는 거. 거기에는 이런 영상물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 잠자기 전에는 가급적 음악만 듣는다든가 아니면 시각적으로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괜찮겠죠. 영상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여기 갈무리학원 원장님하고 제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도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네요. 자, 불위야 비불능냐 하지 않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위 언제 할 거냐. 우리 아이들이 하기만 하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열심히 또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같이 한 내용이 우리 아이한테 많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